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 주말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연휴가 많은 달인 만큼 나들이 계획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준비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데요. 서울도 한강이 유럽 못지않은 관광 명소 후보로 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사업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4대 핵심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 속에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도입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이재원 기자가 그레이트 한강의 세부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의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 한강과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곤돌라 설치도 해당 사업 중 일부입니다. 뚝섬, 잠실, 서울숲, 상암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민간 투자로 이루어질 해당 사업은 단순 교통 기능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됩니다.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 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 내에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접근 시설을 확충합니다. 도시와 한강공원의 연결을 막는 한강변 주요 간선도로는 지하화합니다. 도시에서 도보로 한강까지 이어지는 나들목을 증설하고 한강 교량 남북단의 승강기를 증설해 보행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여의도에 서울항을 만들어 인천까지 100기를 만듭니다. 2028년까지 세관, 출입국 등을 도입해 국제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천 덕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 지옥철의 대명사인 김포 골드라인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김포에서 잠실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권을 도입하고 지하철, 버스 등과 환승 할인도 계획 중입니다. 곳곳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한강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노들섬 동서를 공중 보행로로 연결하고 전망대를 만들어 예술섬으로 재조성합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수상 예술 무대를 만듭니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대관람차인 서울링을 조성합니다. 해발고도 276m에 달하며 일 최대 11,000여 명,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휴식과 여가 문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의 매력을 살린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수변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서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함이 있는 한강을 선사함으로써 3천만 서울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의도 공원을 재구조화해 서울항과 연결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합니다. 한강 본연의 자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서, 난지 등 5개 생태공원을 재정비합니다. 기존 한강 수영장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한강과 주변의 성장 거점 지역을 연계하고 한강변 주거지에 도시 혁신구역을 적용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여의도 금융지구 공간 개편,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는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강은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등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지금의 한강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0여 년 전 오세훈 시장이 펼쳤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한강 관련 정책, 이 가운데 어느 게 한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1.0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현재 발견되는 한강의 그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다. 요게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한강의 자연성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밤섬이 폭파됐지만 살아났습니다. 저다로는 압구정 아파트의 건축 자재로 다 쓰였습니다. 근데 되살아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한강의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보고 자연을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그 공동과 관련된 내용들 안에 생태공원 정비하고 그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좀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있는데요. 그 생태경관 보존지역 확장이 대상지가 어디냐면 강서습지 생태공원이에요. 이미 생태공원을 그냥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개발 위주 정책을 펼쳤을 경우 시민 대다수가 아닌 일부를 위한 한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주요한 시설들로 보면 강남역 반포, 그다음 여의도, 그다음에 어디 있나요? 자양동 같은 데 있는 그 뚝섬 유원지 같은 몇몇 곳만 사실은 시설들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 지역들 보시면 주변이 다 아파트입니다. 만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그 지역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진행 경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가족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36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약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년간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가사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자녀 교통비, 교육비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합니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86,400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미혼모 부에게는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입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양육비 월 35만 원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또한 학업,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는 월 10만 원의 자립 촉진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 또 건강을 위해서 2026년까지 약 4,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중심 도시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어린 학생들. 흥겨운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율동도 더해봅니다.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분야 20개 사업에 4년간 약 4,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어린이의 행복은 키우고 건강은 지킬 수 있도록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참여 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과 미래, 안전 돌봄, 심리 건강 이렇게 5개 분야의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250곳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고 안전체험교실 버스를 통해 교통사고와 화재,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의 놀거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자치구에 공원과 광장, 거리 곳곳에 놀이 프로그램 체험 공간을 설치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교시설과 아파트로 확대해 2026년까지 400곳으로 확대합니다. 놀이꾸러미를 싣고 공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놀이버스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새롭게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이번 주요 사업에 힘을 보탤 공익단체와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약속하며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선언도 더해졌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 정책 참여단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또 매년 11월 넷째 주는 어린이 행복 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엽니다. 어린이 중심도시 높게.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월 첫째 주 마이너스 0.67%였던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 다섯째 주 마이너스 0.25%를 기록했습니다. 2월 들어 하락폭이 조금 커지나 싶었는데 3월 마지막 주 마이너스 0.13%까지 축소됐습니다. 하락이 이제 멈추고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하락의 폭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최근에는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회복돼서 2월은 이제 한 2천 건이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다소 차갑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일부 지역들은 그 지금 중도금대출이나 뭐 그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지금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아마 빠른 속도로 소화는 될 것 같은데 단지 그거는 극히 일부 지역이라는 거죠.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지방보다는 조금 낮긴 하겠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올해 안에 상승할 것이다. 단기간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2년 전으론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인식 개선과 글로벌 교육 양성을 위해 세계 시민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봉구 초안산 생태공원에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매일 6km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창경초등학교가 깨끗한 물을 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손수 쓰레기를 줍는 플러깅 봉사도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6km를 걸어 물을 기부하는 첫 봉사여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6km씩이나 걸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간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이 작은 활동 하나로 그 아프리카 물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님과
들과는 달리 선입견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에서 이런 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손수건 편지도 전달됐습니다. 아프리카 친구에게 하고픈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렸고 초안산 정상에서 희망을 전하는 이벤트도 이어졌습니다. 창경초등학교는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물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겁니다. 느끼지 못했던 그 이웃 나라 아이들, 불행한 아이들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아이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절실하게 진실되게 느낄 수 있도록 교과 내에서 또는 체험학습, 학교 활동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UK 깨끗한 물 기부는 1인당 참가비가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 위생 사업으로 활용됩니다. 창경초등학교 학생들의 걷기 실천이 지구촌 식수난 해결을 돕는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사퇴한 정진술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신청한 건데요. 특위 활동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4명의 명의로 소집된 자리, 여당 의원들은 최근 대표의원직을 사퇴한 정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도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지난달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사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는 총 3가지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먼저 특위는 다음 달 12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정례회까지 결론을 낼 것,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요청서를 보내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받고 정 의원 본인에게는 오는 30일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채택권을 뻔한 대로 어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정 의원이 과연 윤리특위에 출석을 하게 될지, 특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황. 한편 지난 1991년 제3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개인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건 손에 꼽습니다. 4대 때와 10대 때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이번 11대 특위가 3번째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시민고충 처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위원을 다시 살린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적용한 건데 저희 취재진이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가 추천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모두 5명. 변호사와 퇴직한 종로구청 문화국장, 문화연구원과 건축기술사,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인입니다. 문제가 된 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종로지역 신문사 대표입니다.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언론사인데다 국민의힘 당원 출신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를 심사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해당 위원을 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이 거론됐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바로잡는다면 첫 번째로 위원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고충 민원을 신문 기사화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법령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4조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위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근거에 반박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명확한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종로 전원은 종로 문화사라는 법인이고 구청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대표의 겸직 규제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법 명문 규정된 바로는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거는 맞는데 법인 성격, 그다음에 재정 지원의 성격, 또 임직원의 판단. 너무 이게 판단해야 할 요소가 되게 많은 건 맞습니다. 지역신문사가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느냐 또한 논란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청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은 재정 지원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역신문사는 구청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갖다가 통반장한테 나눠주는 대가로, 공짜로 나눠주는 대가로 신문사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지자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예계랑 배경을 잘 아니까. 논란 끝에 종로구의회는 표결을 거쳐 지역신문사 대표 위촉을 통과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위원회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이나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도 좀 없이 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언론사 대표가 위원으로 선출되는 건 종로구가 첫 사례라며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 권고한 만큼 모든 위원 선출은 구청장의 책임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의 세부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전 설치하고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됩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BTV 대담을 통해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 개발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논의 중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층을 쓰는데 거기도 그 출입구와 같은 동선을 좀 분리하고 그 지하를 자체를 별도의 그 시설로 해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로다가 그 거의 이제 계획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이제 그 발표가 될 겁니다. 2018년 폐업 후 개발이 묶여 있었던 청량리 정신병원에 238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노인 종합복지관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량리 정신병원 이적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전 설치 계획이 담겼습니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분위기 속 지구단위 계획 지정으로 세부 개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청량리역 전면부. 미개발 부지로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의 황골 탈퇴를 기대하게 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마다 여러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도봉구는 어린이 안전 박람회를 열어 지역 아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했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두르고 두 손으로 힘껏 줄을 잡아 조심스레 내려갑니다. 불이 났을 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불을 끄는 소화기도 만져봅니다. 소방 장비를 갖춘 아이들이 소화기 작동법을 익히는 실습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도봉구가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는 안전박람회를 구상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안전 상황에서 보다 잘 대비하고자 이런 안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려고 저희 도봉구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번 도봉구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안전체험은 소방서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를 탈출하는 슬라이딩은 재미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합니다.
심폐소생술과 안전모 만들기 등으로 아이들이 위기 상황을 대처토록 하고 방사선을 활용한 과학 실험으로 생활 속 방사선 기능도 배웁니다. 불이 나면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찾아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비행기 안전 그것도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도봉구는 올해 첫 안전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는 안전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희진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내 운동보다는 야외 운동하기에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집 가까운 곳에 체육관이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또 집 근처에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주민 욕구를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트레이닝복을 입고 방송에 참여하는 서성원 통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동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곳이어도 애착도 있겠지만 좀 부풀려서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곳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데요. 청사 이름으로 짐작하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종의 생활 밀착형 복합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개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공간이 성수동에 들어선 건데요. 개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서울숲에 성용차로 오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체육문화시설을 갖추기 위해 뚝섬 유수지 위에 333면의 공영주차장과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는 4층이지만 층고가 높아서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마루와 서울숲 생활문화센터,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초동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네, 또 건강을 챙기는 체육시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을 텐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수영장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개방형 동창으로 바깥으로 중랑천과 응봉산, 남산타워까지 조망할 수 있어서 호텔 수영장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에게 인터뷰를 부탁드렸더니 사양했습니다. 이미 이용자가 넘친다면서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수영장은 영상으로 소개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빼고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프로그램실, 헬스장, 풋살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볼링장이 있다는 것이 좀 돋보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체육시설이 정말 다양한데 그만큼 프로그램들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있고요. 좀 특별한 프로그램만 소개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과 배드민턴, 농구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볼링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이용료가 평일에는 3,000원, 주말에는 3,900원으로 일반 볼링장보다 저렴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이용자가 많다고 하는데 취재한 날에는 평일이어서 좀 한산했습니다.
네, 지난 5일이 어린이날이었죠. 연휴와 주말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검도를 비롯한 9종목이 있는데요. 어린이 전용 체육관은 아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에서 인라인을 배우는 어린이들은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실에서는 유아 발레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끝나면 초등 발레로 이어집니다. 네, 앞서 서울숲 생활문화센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에서 연습하기 곤란한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악기 연습실을 대관합니다. 이 외에도 미디어 창작실, 회의실 등을 성동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도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가끔 이용했었습니다. 취재 중에 악기 연습실에서 합창을 연습하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성동 구민이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숲 생활문화센터 이용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설 매우 좋죠.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했어요, 연습을. 근데 마침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습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서울숲 복합문화센터에 대해 서성원 통시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식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필요한 정보 등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 시간입니다. 나와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문화 교육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문화 인식을 위한 여러 교육 가운데 세계 시민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권인선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국적이 다른 친구와 함께 배우는 학생들.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세계 시민교육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캄보디아 옷을 입은 교사의 수업 준비가 분주합니다. 캄보디아 국기와 전통악기 등 자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첫 수업의 주인공은 영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다플러스 온 센터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받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이고 문화를 가졌는지, 언어와 여러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애들이 저 문화 수업 통해서 그렇게 안 가봐도 우리나라 안 가봐도 수업 통해서 캄보디아는 이런 나라 있구나 그렇게 느끼도 있고 그리고 수업 진행할 때 애들이 되게 저를 다문화 있잖아요. 저를 평가하지 않고 그 저를 선생님 예뻐요 착해 우리 캄보디아는 멋있어요 나중에 가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듣을 때 진짜 저는 강사로서 보람 많이 느껴요. 세계 시민교육은 영등포구 대림도서관과 다플러스 온 센터가 협력해 운영합니다. 나와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찾아가는 다문화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문화 교육이 실제 우리 안에 세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네 나라의 이슈, 다른 나라의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혀가고 감수성을 익히고 그러면서 같이 정말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선도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칭찬합니다. 挺高兴挺欣慰的就是来了之后不会自己觉得很茫然就是来了之后就是教育厅那边就告诉我们应该怎么做应该怎么做而且提供了这个好的环境然后我觉得我就特别高兴谢谢 또 다른 세계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도봉구 창경초등학교.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하고자 직접 목수건을 만들고 주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초안산 6km를 걸어 아프리카 친구에게 물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작은 활동 하나로 그 아프리카 물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감을 하면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금 더 교류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 같아요.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 문화를 배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배우는 세계 시민교육 어떠셨나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성,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수첩 권인선입니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집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면 커피 찌꺼기가 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은 0.2%, 그러니까 나머지 99.8%는 찌꺼기가 되는 건데요. 이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텃밭을 조성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HCN 유수환 기자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저 역시 일상이 돼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40여 톤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해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양 거의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실정인데요. 커피 찌꺼기 1톤을 소각하면 탄소 배출량은 338kg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 후 흙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을까? 지역의 한 아파트가 커피 찌꺼기 퇴비로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커피 70%, 깻묵 20%, 왕겨 10%를 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커피 찌꺼기에 수분을 60%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만두 모양으로 잡히게 저희가 한 거 다 기억나시죠?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커피 원두가 15g이 들어가고 추출 후 물과 함께 45g 정도가 버려집니다. 이 커피 찌꺼기를 기름을 짜내고 나온 부산물인 깻무 그리고 왕겨와 함께 섞어 한 달 이상 고온 발효하면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와 저희가 깻묵, 왕겨를 사용하는데 커피 찌꺼기와 깻묵에 식물에 필요한 질소인 가리 성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황산화 성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맛도 좋았고 식물 생장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병해충에도 강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활동이지만 발생 쓰레기를 의미 있게 자원순환하니 지구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됩니다. 또 우리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바로 쓰레기잖아요. 가정에서 커피를 내려서 드시고 남은 찌꺼기를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리다 보면 우리 환경에도 안 좋아서 너무 좋은 제안이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같이 소통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고, 신이 요 텃밭에 요 씨 하나 뿌려가지고 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힐링 공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커피 찌꺼기 퇴비 텃밭을 읽어나가며 변화를 관찰해 나갑니다. 더불어 소소한 환경보호 활동을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이번 주 서울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페스타였는데요. 특히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페스타의 슬로건은 필 더 리얼 서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코스입니다. 분홍색 초대형 고민형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길게 서고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 음식, 문화 등 서울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껴봅니다. 저 좋아해요. 그냥 이거 처음 그 페스티벌인데 저 우리 외국인은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한국과 친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을 많이 알리면서 한국에 대한 약간 인식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서울 페스타는 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중 한강 뚝섬 공원에서 선보이는 드론 나이트 쇼는 백미 중 하나.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빛 공연을 펼치는데 5일과 6일 밤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드론들이 막 움직이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오늘 주말에는 서커스 페스티벌과 한강 뚜벅뚜벅 축제, 브리치 마켓이 열리고 노들섬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 마당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 관광객 유도를 위해 앞으로 서울 페스타 기간을 매년 5월 첫째 주로 정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양재천길 상권이 선정됐는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2차 전시 주제는 작은 비범함, 컵과 촛대, 작은 가방 등의 공예품들이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상권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공예품들은 양재천길 상권의 비범함을 닮았습니다. 최근에 골목골목에 작은 가게들도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동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특성을 브랜딩적 요소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지역에서 공예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가부터 일상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작품을 내놓은 도예가까지 모두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양재천길 상권 리브랜딩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름다운 양재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늘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양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천 길이 굉장히 예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살롱인 양재천에서 5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양재천길 상권의 리브랜딩 작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네, 5일 어린이날에 이어서 어버이날을 앞둔 주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날인 만큼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만큼 독감도 함께 유행하는 계절입니다. 바깥 활동하시더라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